이번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동평균선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추세적인 관점에서 매물대와 함께,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과 함께,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보셔야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래량은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거래량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앞에서 거래량에 대해서도 살짝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 가중지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주로 사용하기도 하는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가 더 심리적으로 잘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이동 평균선만 보는 편이에요. 네, 모든 증권사 HTS에서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주 이동 평균선이 5, 20, 60, 121선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3일선, 11선, 241선, 481선, 960선 등 다양한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재량입니다. 근데 저는 다 보고 있어요. 224, 448, 960.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추가해서 보시는 게 꽤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이동평균선을 어떤 특별한 기준선으로 보시거나 이평선 하나하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시기보다는 차트가 움직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차트는 매물대와 거래량과 캔들, 이격도, 이평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료까지 붙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크게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움직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선은 5일간의 평균, 21선은 20일간의 평균, 60일선은 60일간의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5일선이 상승 추세면 5일간의 상승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21선이 상승 추세면 10일간의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22평을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1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면 22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니까 그냥 주가가 22평을 돌파를 했네. 그러면 20일간의 평균치로 봤을 때 20일간의 평균치가 상승 의지가 있는 거네.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겠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들만 단순히 22평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후행성으로 3일선이나 5일선도 같이 22평을 돌파를 해줘야 평균 상승 의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보시면 5일선은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동평균선이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상승 초기에는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죠. 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등주 초기에는 5일선이나 3일선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죠. 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오른다. 이 아래 차트처럼 상승 초기에는 이렇게 5일선을 한번 지지를 하고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고점에 닿아서 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오른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는 5일선 한번 찍고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5일선을 또 사면 안 돼요. 이격도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아주 초기에만 5일선의 지지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 시세의 초입인지 이격이 아직 작은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초입에서만 5일선 반등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1선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 등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선, 황금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21선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21선은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일단 21선이 상승 추세여야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물론 21선을 많이 깬 상태로도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힘이 좋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래 차트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22평선 위로 올라갔어요. 22평선을 깨지 않고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21선을 회복해서 또 상승 추세 하락했다가 22평을 회복하니까 다시 상승 추세 이런 식으로 22평선을 깨지 않으려는 주포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럼 22평선 위에서는 무조건 상승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22평선을 깼어요. 깨고 나서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하락을 하고,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락하고, 다시 돌파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하고 22평선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동평균선보다 선행하고 이동평균선은 주가에 후행을 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22평선 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22평선도 상승을 하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22평도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관점은 22평선이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가 상승한다가 아니라 주가가 22평선 위에서 상승의 의지를 보이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2평선이 위에서 올라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2평선에서 또 다시 눌려서는 22평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22평선만 회복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240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도 같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온 돈을 주가를 올려서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매집한 물량이 있으니까 상승할 의지가 있겠구나. 근데 마침 22평선도 상승 추세이고 주가도 22평선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위로도 올라갔으니까 매물 부담도 없고 매집은 있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22평선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점, 이 꼭대기에서도 22평선이 의미가 있을까요? 꼭대기에서는 주포들이 털만큼 털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한 다음에 22평선에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을 강하게 줄 것이다 라고 강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반등하면은 반등의 정도만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22평에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2평 맞고 떨어지네? 22평을 힘있게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네? 앞에서 상승 초기에는 이 정도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그런 거래량이 발생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서 주가는 점점점 흐르고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 그러면 아무리 22평선이 그 생명선이라도 22평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내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는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 22평도 의미가 생길 때까지 여기서 쭉쭉쭉 하락했는데 여기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죠. 앞에서의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매물 소화봉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때 올랐을 때의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지하는 캔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지지하는 캔들이 발생을 하고 5일선과 21선, 이 61선 위에서 캔들이 지지를 해준다면 이게 매물 소화봉이자 매집봉으로 작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21선과 61선의 이격도 작고 여기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22평선도 딸려 올라올 테니 여기서는 상승 의지가 있는 걸로 봐도 되겠구나. 35일선, 61선 이런 것들은 좀 중기 평선이죠. 이런 건 수급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그냥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제가 35일선과 60일선을 보는 기준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어디까지 눌릴지를 지켜보는 그런 기준이자 도구로 볼 뿐이지 이 35일선, 60일선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35일선은 6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디서 지지가 확실히 나온다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많이 상승한 종목일수록 많이 눌리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35일선이나 61선에서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함께 지지가 발생을 하면은 그곳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급등주 같은 경우는 5일선, 11선 정도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21선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앞에서 주가가 높게 상승한 종목은 5일선이나 11선에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35일선, 61선까지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종목은 5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캔들 흐름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를 봤을 때 앞에 이 매물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앞에 이 매물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앞에 이런 윗꼬리를 또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매물대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448일선도 여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기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침 21선보다는 낮고 여기 35일선보다는 살짝 높지만 결국은 35일선 근처까지 빠진 거죠. 그러면 여기는 35일선과 448일선과 매물대와 장대 양봉의 중저가 부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반등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448일선 혹은 120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자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차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35일선 부분까지 상승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거래급감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보면은 아주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죠. 거래 대금도 많이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224일선도 있어요. 224일선도 지지로 448일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24일선이던 448일선이던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 기준의 중하단부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아졌고, 여기 앞쪽 매물대를 지지하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번 아랫꼬리단 거래급감 음봉, 3번이 장기 이평선 지지, 4번이 기준선 중하단부, 5번이 추가 압축 매물대 지지. 얘는 5가지의 반등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다음 차트를 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온 자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 고점이 961선을 뚫지 못하고 자꾸 961선 밑으로 들어가더니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쭉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크게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깊이 눌림이 나왔어요. 이 갑작스럽게 깊이 눌림이 나온 요곳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나올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이평선들까지도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61선 지지가 발생했고, 여기서 448일선 지지도 함께 발생을 했어요. 중기선, 장기선 지지 발생했고, 앞쪽 요 장대항공의 이 매물대도 지지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상승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승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어요. 여기서 22평에 맞고 계속 떨어졌고, 여기서도 22평에 맞고 떨어지는데 추가로 35일선도 계속 같이 맞고 떨어지는 거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반등 정도로만, 반등은 어디까지? 이전 고점까지 가면은 아주 훌륭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전 고점 근처 혹은 이전 고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안전한 거겠죠.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장기 이평선은 121선부터 시작해서 224일선, 448일선, 961선 이런 것들이 다 장기 이평선이 되겠죠. 해당 종목의 시장 경기적인 측면의 큰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장기 이평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이평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겠죠. 앞에서 추세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장기적으로 횡보하던 주식은 121선과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 1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121선 맞고 떨어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21선을 돌파한 주식을 122평선을 지지를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역배열, 하락 추세인 종목은 장기 이평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깔고 있는 종목들은 지지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121선과 241선 둘 다 아래로 깔고 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한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하던 종목이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 이평선 꼭 우상향 추세이거나 적어도 횡보 추세여도 아래로 깔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